자, 들레즈 7번째입니다. 안티베드푸스 천계공원 지금 챕터 5를 보고 있고 270페이지 주석 58번 얘기를 이어갈 겁니다. 거기에 보면 감시와 처벌과 성의 역사 1권에서 미셸 푸코가 했던 작업에 대한 어떤 그 들레즈의 비판이 나와요. 잠깐 읽어봅시다. 우리와 푸코의 유일한 차이는 다음과 같은 점입니다. 1. 우리가 보기에 배치물들은 무엇보다도 권력의 배치물들이 아니라 욕망의 배치물이다. 욕망은 항상 배치물을 형성하며 권력은 그 배치물의 지층화된 차원이기 때문이다. 그 배치라는 거예요. 권력이 아니고 욕망이 더 문제고 그 욕망이 만들어지는 것은 배치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미시 권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나름대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의미 있는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도표나 추상적인 기계는 1차적인 도주선을 갖고 있지만 어떤 배치물 안에서 이 도주선들은 저항이나 반격의 현상들이 아니라 창조와 탈영토와의 점집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시 권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게 푸코한테 항상 문제가 된다는 거죠. 뭐 그 탈출구가 없다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천계공원에서 들레즈는 탈주하면 된다는 거죠. 요거는 분자혁명이라고 들레즈 관련된 책인데, 분자혁명 말고 뭐죠? 여기 탈주의 공간을 향하여라고 하는 책에 이게 뭐 한국 사람들이 이제 들레즈 가탈이 철학책을 쓴 거기에 대한 해설 쓸 수 논문 모아둔 건데, 여기 98페이지 보면 욕망과 쾌락이라고 들레즈가 쓴 글을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요 책이 오히려 이제 들레즈의 얘기를 훨씬 더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여기 특히 요 책의 105페이지에 보면 비슷한 얘기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04페이지에 보면 미셸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문제는 단순히 국가를 축소시키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권력은 과연 잘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인가? 이것이 현재 미셸과 나를 가르는 첫 번째 차이점이다. 나와 가타리가 함께 욕망의 배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내가 미시적 장치들이 권력의 용어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들레즈의 얘기는 뭐냐면 미셸 푸코가 얘기했던 미시 권력에 대한 분석, 뭐 훈육적 권력, 그다음 바이오 파워, 무슨 어떤 생명적 권력,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실제로는 배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욕망의 형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들레즈가 보기에는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권력의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셸 푸코가 나는 좀 잘 못 봤다. 그래서 105페이지 밑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감시와 처벌에서 미셸은 권력 장치가 규범화하면서 훈육시킨다고 말했다. 나라면 그것들을 코드화하고 재영토화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 이제. 그러니까 왜 예를 들면 감시와 처벌에서 뭐 첫 번째가 이제 무슨 절대 왕정의 권력,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가 뭐였어요? 계몽주의 시대의 권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18세기 어떤 감옥의 권력, 훈육적 권력, 이렇게 변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몸을 길들인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미셸 푸코 강의한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감시와 처벌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안티베드푸스에서 들레즈 했던 건 뭐예요? 무슨 원시기계, 그다음 무슨 군주기계, 그다음 자본주의 기계, 이렇게 나눈 거죠. 뭐 내가 보기엔 좀 비슷해. 그런데 이제 들레즈의 입장을 굳이 옹호한다면 사람의 신체가 길들어지는 게 아니고 욕망이 길들어진다는, 욕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뭐에 의해서? 배치에 의해서. 뭐 학교의 배치, 아니면 의학의 배치, 여러 가지. 배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미셸 푸코가 감시와 처벌에서 했던 무슨 학교, 병원, 무슨 뭐 수용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쳐져서 배치를 이루는 거예요.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270페이지에 천계공원에서 나오는 270페이지의 이 주석이나 그 근처의 말이나 지금 저 욕망과 쾌락이라고 하는 들레즈 인터뷰도 뭐 비슷한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이 중요한 책입니다. 챕터 6장. 천계공원에서 챕터 6이 사실은 어찌 보면 내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관 없는 신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기관 없는 몸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제목이 그건데, 이제 기관 없는 신체, 그다음 여기 뭐 정치, 사회체, 정치적 실험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관 없는 신체라는 게 결국은 어떤 욕망의 배치를 벗어나서 탈주할 수 있는 변형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챕터에서 289페이지에 보면
CSO 이게 뭐예요? 고성오간이죠. 기관 없는 신체를 불어로 쓰면 고성오간인데 여기는 이제 번역을 안 하고 그냥 그 영어로 썼어요. CSO는 쾌활함, 황홀경, 춤으로 가득 차 있으니 말이다. 왜 이러한 사례들이며 왜 이러한 사례들을 지나가야만 하는 것일까? 충만한 몸체들이 아니라 텅 비어있는 몸체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너희들은 충분히 신중했는가? 그 다음 쭉 밑으로 내려오면 존재, 충만한 몸체, 움직이지 않는 여행, 거식증, 뭐 요가, 크리슈나, 사랑, 실험, 정신분석에 멈춰서 다시 내 자아를 발견하라고 말할 때 우리는 좀 더 멀리 가보자. 우리는 아직 우리의 CSO를 발견하지 못했다. 지금 이게 뭐냐면 기관 없는 신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정신분석이 목표로 하는 하나의 어떤 치료의 대안인데 그게 무슨 주로 프로이드는 그 대화요법으로 그걸 끌어냈죠. 그런데 지금 들레즈는 뭐라 그래요? 충만한 몸체, 그 다음에 뭐 요가, 사랑 이런 걸 통해서도 기관 없는 신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표현이 또 너무 어려워. 난 이 책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그리고 여기 쭉 이제 보면 294페이지면 드디어 기관 없는 신체에 대한 위대한 책은 에티카가 아닐까 이러고 이제 스피노자에 관련된 얘기를 언급을 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스피노자 들레즈가 읽었던 스피노자를 어떤 기관 없는 신체,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와 코드화되어 있는 우리 시대에 사는 우리가 기관 없는 신체가 되어서 새로운 형태의 탈코드화로 진행하는 어떤 그 긍정적인 욕망의 매치로 가는 그 방법, 그 철학적 기반이 스피노자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95페이지 맨 밑에 CSO는 욕망의 내재성의 장이며 욕망의 고유한 고른판이다. 고른판이라는 게 고른판. 그 다음에 여기서 욕망은 어디까지나 생산 과정으로 정의되며 따라서 욕망이 구멍을 내는 결핍이나 욕망을 충족시키는 쾌락 등 어떠한 외적인 계기와도 무관하다. 뭐 내내 안투에디푸스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302페이지에 보면 그 강렬성, 뭐 도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intensity, tensity죠, tensity. 어떤 강도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여기 보면 302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리고 이러한 구성은 아주 다양한 배치물들, 즉 도착적, 예술적, 과학적, 신비적, 정치적 배치물들을 통해 실로 다양한 사회 구성체 안에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배치물들은 결코 같은 유형의 기관 없는 몸체를 갖고 있지 않다. 내재성의 장 또는 고른판은 한 조각 한 조각 구성되며 다양한 장소, 조건, 기술 등은 서로에게 환원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는 그 조각들이 서로 이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기관 없는 신체가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새로운 형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거죠. 그게 예술적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신비적이고 과학적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정치적인 배치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원이라는 말을 쓴 거죠. 이게 베이츠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말인데 고원, 이게 지금 1000개의 고원 아니에요. 이 책 제목이. 그러니까 고원이라는 게 뭐냐면 그 판들이 이렇게 모어서 하나의 어떤 뭘 만들어내는 거죠. 고원 같은. 그게 새로운 형태의 삶의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306페이지 보면 뭐래요? 우리가 커다란 지층을 우리는 가장 직접적으로 구속하고 있는 세계 지층인 유기체, 의미생성, 주체화. 요게 이제 새로운 삶을 형성하는 고원 혹은 층의 요인이죠. 유기체, 의미생성, 주체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307페이지부터 쭉 보는 거예요. 의미생성, 유기체는 건 삶의 양식이고 의미생성이라고 하는 건 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뭐 기호체계나 표상을 알게 되는가. 그걸 통해서 주체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유기체라는 말의 의미는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얼마나 일하고 얼마나 뭐 쉬고 얼마나 놀고 하는 그런 것과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뭐 요가, 사랑 뭐 이런 얘기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놀고 잘 쉬는 것도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거죠. 기관 없는 신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지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뭐 새로운 삶을 보는 것이고, 이게 적어도 6장은 조금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다라고 하는 식의 뭐가 떨어져요. 그래서 316페이지에 어떻게 보면 요약인데 맨 위에 316페이지 맨 위에 보면 CSO는 욕망이다. 사람이 욕망하는 것이 바로 CSO며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욕망한다.
CSO가 고름판 또는 욕망의 내재성의 장이어서만은 안 된다. 설령 CSO가 조접한 탈지층의 공허함에 빠지거나 암적인 지층의 증식에 빠지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욕망이다. 욕망은 자신의 소멸을 욕망하거나 소멸할 수 있는 역량을 갖는 자가 되기를 욕망하는 단계까지 가기도 한다. 돈의 욕망, 군대의 욕망, 경찰과 국가의 욕망, 파시스트의 욕망, 파시즘조차도 욕망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관 없는 신체가 욕망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욕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바뀐다는 거죠. 물론 그 삶이 바뀐다는 말을 기관 없는 신체 혹은 배치가 바뀐다는 말로 설명하고 있긴 한데 결국은 아까 우리가 미셸 후커를 비판했던 들러지의 입장을 봤지만 그 훈육적 권력에 의해서 인간의 신체가 길들여진 게 아니고 실제로 배치에 의해서 인간의 욕망이 길들여진 것이고 그 욕망을 바꿀 수 있는 건 역시 배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후쿠한테는 개인의 주체화가 어떤 식으로 능동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데 안티오이디푸스나 청개공을 잘 읽어보면 들레즈한테는 개인이 어떤 식으로 해야 삶의 새로운 탈주가 가능한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합시다. 끊고 갑시다.